2022학년도 수능은 끝났지만 시험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명과학2는 한 문장이 오류라는 결론이 나면서 해당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됐고 애꿎은 수험생들이 혼선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능이 실시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와 불수능 논란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수능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위기에 빠진 수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입 개선책을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소 이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현입니다. 김종환 대구 해화여자고등학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수능을 두고 역시나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수능을 참 잘 문제를 출제 잘했다고 얘기한 수능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모두 시험이 끝나면 어느 한쪽에서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입시의 운명적인 본질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수능은 유독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수능을 두고 올해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됐지만 해마다 점점 수능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현 대표님께 올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사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짧게 봐도 2014년 이후에 만들어져 있는 현재 수능 시스템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다만 특별하게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에 관한 오류 판정을 법원에서까지 하게 된 게 특별한 사태라면 사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외에 전반적으로는 좀 지금 수능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능 출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어서 드러나는 현상이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정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현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가 이제 작년과 다르게 수능의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방식이라든지 수능 간화형 폐지, 네. EBS 직접 연계 폐지, 탐구 영역 구분, 제외국 한문 영역의 절대 평가 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구간에서 거기에 생명과학2의 오류라든지 네. 아니면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부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수능을 마치게 되면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올해는 또 워낙 어려워서 용암수능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이런 평가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의아스러운 게 항상 그 흔히 말하는 정규분법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웠다는 게 모든 학생이 어렵다고 느끼고 모든 학생이 쉬웠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갖고 나타나는 평가가 아닌가.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지적도 하시던데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제 시험이 올해 좀 어려웠다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시험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가 수능 형태가 다른데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1교시 국어 영역이 어려우면 이후에 다 모든 시험들이 어렵다고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문제 자체도 있지만 문제 형식이나 내용보다는 형식 자체가 변경해서 오는 어려움의 체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현 선생님. 네. 수능 창시자라고 말해지는 박도순 초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네. 이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수능 체제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내가 원래 말했던 수능 체제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때에 비하면 수능 체제는 많이 변질됐다. 그리고 폐지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이 수능이 애초 도입 취지와는 비교하자면 많이 변질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박도순 교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수능은 태어날 때부터 변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순 교수님 의견대로 말하시면 수능은 첫 해서부터 폐지됐어야 되는 것이죠. 네. 무슨 뜻이냐면요. 네. 박 교수님 의견은 이제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수능을 만드실 때는 수학 능력 시험으로 만든 게 아니다. 이거를 애들 변별해서 뽑으라고 만든 게 아니다. 네. 대학 수학 적성 시험, 적성 검사로 만든 것이어서 학생들의 적성 검사라는 것이고 대학 학력 관련해서는
일종의 자격 순위로 참고하게 만든 것이지 네. 이거로 뽑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네. 그거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기 시작하니까 수능이 변질됐다. 첫 해부터 그랬거든요. 첫 해부터 대학에서는 이거로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말하면 첫 해부터 변질돼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박 교수님이 수능이 변질됐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어 능력하고 논리적, 수리적 사고력만 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 쪽에서 과학도 넣어야 된다. 사탐에서 사탐도 넣어야 된다. 외국어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네. 결국은 적성 검사로 만든 게 일종의 학력 평가적 의미를 갖게 되면서 수능이 변질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첫 해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항상 그 수능이 문제 있다고만 하면 이분 찾아가거든요. 네. 찾아가서 애초부터 설계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이 수능을 원래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가장 강력한 부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 질문을 그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현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만드신 분의 취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도입이 됐다는 것인데 사실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수능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는 거죠. 제안을- 처음부터 박 교수님 수능하고는 다른 수능이 시작된 거니까. 네. 수능을 개발할 때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 거고 그분의 의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수능이 탄생한 거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면요. 네. 학력고사가 없어지고 수능이 도입됐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이게 대학에 공부하기 위한 적성시험의 방식으로 변한 게 아니라면 학력고사와 수학능력시험에는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인 어떤 작동성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아닙니다. 보십니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점이 아까 어느 왜 것이- 사회자님 말씀하실 때 수능 시험이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95년도, 94년도 신문을 보면 처음 수능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실험 평가에 대해서 극찬했었고요. 수능을 극찬했었습니다. 학력고사가 단순함기 중심의 교과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수능은 기본적으로 단순함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었어요. 네. 논리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이 뒷받침,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자들이 막 탐복할 정도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학력고사하고 수능은 문제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었던 거죠. 그런데 네. 그 수능이 이후에 점점 쉬운 수능으로 가고 교과 지식을 테스트하고 가면서 점점 학력고사화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제가 있다. 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기자들은 칭찬하고 이상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관계자들과 일선에서 입시를 지도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굳이 그렇게 좋다고만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셨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변별력이 없어서 기준이 없지 않느냐. 지도할 때도 굉장히 곤란하시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는 그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난이도의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는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많은 문항들의 유형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풀이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죠. 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를 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네. 이제 수능이라는 부분들의 축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 풀어나가는 어떤 테크닉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암기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는 애초에 취지가 반영된 게 수능 테스트였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현장의 불만 목소리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육부 회의가 한번 끝나면 과목이 하나씩 추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해 당사자들이 압력을 넣으니까요. 네. 그것이 시작되면서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난이도 조절을 위한 방식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물수능, 불수능 이거는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물수능, 불수능이 문제가 왜 되는지, 네. 언제부터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네. 사회자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정규분포 테스트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지 네, 네.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안 합니다. 어. 이게 문제입니다. 90년 초반에 94학년도 수능이 시작되고 나서 97학년도까지는요. 학생들 중에 상위 50%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상상을 하시면 교실 내에서 절반 정도 하는 이제 등수에 있는 친구들
그 상위 50% 평균 점수가 초창기에 50점에서 60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학년도 갈 때 정부에서 강력하게 쉬운 수능을 요구를 해요. 97년이 많이 어려웠죠. 90년이 어려워가지고 98학년 때 쉬운 수능을 요구하면서 98학년에 평균이 갑자기 68로 뜁니다. 네. 그다음에 75로 뜁니다. 2001학년도 가면 100점 만점에 상위 50%의 평균이 84점이 됩니다. 네. 뒤에 킬러 문항 얘기하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네. 드릴 텐데요. 상상해 보세요. 반에서 절반 정도 하는 친구들의 평균이 84점까지 가면은요. 실제로 상위 한 30% 정도가 변별의 문제가 되는 중상위권인데 네. 절반의 평균이 84%면 상위 한 30%에 들어가면 다 90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몰려버리니까 정규 분포 테스트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90점 넘는데 애들이 다 몰려 있어요. 킬러 문항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네. 하나 두 개를 불가피하게- 틀리게 네. 만들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친구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틀리게 만들어야 어떻게 변별을 시키겠는 거지. 인위적인 변별 수단까지 동원하게 되는데 네.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결국은 수능을 인위적으로 쉽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자체를 학력고사화시키는 측면의 부작용도 가져왔고 뒤에 킬러 문항을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력고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항으로 구성해서 자격 시험 형태로 가보고자 교육 관계자들보다는 다른 압력이 존재해서 네. 요구를 해서 했더니 교육계 내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학생을 선별하느냐 그런 요구가 좀 쉽게 수능을 가라는 요구가 오히려 학력고사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을 그렇게 했다는 볼 수 말씀을 있죠. 네, 네. 해주신 건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현장에서 학생들 성적이 정말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까? 이게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학생을 평가해서 선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줄을 세워야 되겠죠, 결국은. 네. 이제 줄을 세워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해 학생들의 성적의 분포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재수생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반영이 나타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난이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학생들의 격차가 좀 컸고 네. 또 학생들의 분포가 다양해져 버리면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처럼 이렇게 난이도의 조절이 어려워졌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이름 붙은 것도 아닌데 학생들도 그렇고 학원과 선생님들도 킬러 문항이라고 킬러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어지간하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살아남아야지만 진정한 그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못 풀게 만들겠다는 문항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건데 학교에서도 실제로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지도하실 때 이 문제는 푼다고 애쓰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못 푸는 문제니까 넘어가거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간의 난이도 차이가 많이 심하긴 합니다. 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본인 능력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중위권 학생들에게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수학의 경우에 보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21번이 29번, 30번 같은 킬러 문항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줄을 세워야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의 병폐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수능의 분위기가 수학에서 킬러 문항을 가지고 학생들을 못 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으면서 조금 더 내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쉽게 내야 된다는 압박을 출제위원들이 갖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쉽게 내요. 근데 쉽게 내보니 이거 중상위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여기. 네. 변별돼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킬러 문제를 쥐어 짜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해법 어떻게 해결할 거냐. 킬러 문항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10년 안 됐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수능 난이도가 쉽지 않았었을 땐 킬러 문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수능을 쉽게 만든 다음에 변별하려고 하니까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10년도 안 된 얘기인 거죠. 해결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문제 쉽게 내지 않으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쉽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성적이 나오고 잘 안 한 친구도 성적이 안 나오게. 더 구체적으로는 상위 50% 안에 드는 친구들의 평균이 60점 정도가 대개 출제를 하면 네. 대개 중난이도하고 고난이도 문제 정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 쉬운 문제 빼고 지금 킬러 문항 빼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분포도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분포에 접근합니다. 네. 중간 아이들이 많은 거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적은 거고. 지금은 인위적으로 쉽게 만들면서 인위적인 변별력을 만들려다 보니 비교육적이면서 엉뚱한 쥐어짜낸 문제들이 만들어진다. 네, 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동의하십니까? 이 정규 분포가 무너져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이게 네. 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학생의 분포들도 똑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성적대가 말씀 주신 것처럼 정규 분포로 그려지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 뭐 특히나 수학의 경우에는 RA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끌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수능에서는 이 분포가 차이가 더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대표님 말씀처럼 이렇게 맞추는 게 좋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참 이게 쉬운 문제 같았으면 벌써 풀렸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게 또 다른 문제보다도 더 첨예한 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 수능 문제 한 문제에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몰두나 이입이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서 평가가 된다는 것도 한 측면인 것 같은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수능 출제 과정에서 개입하는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압박, 사회적 압박이 있는 겁니다. 네. 쉽게 해야 된다. 근데 변별은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없애야 된다. 네.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하자. 이거 주면 되고 네. 너무 쉽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아까 말씀 이런 기준 주면 되고 네. 중간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 한 60점 평균 나오게 그런 정도 난이도를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아웃라인 이외에 다른 정치적 압력이나 사회적 압력이 없이 준다면 그렇다면 지금 같은 킬러 문항 문제도 사라질 수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독일에 아비투어라는 시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아비투어 연구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신 성적 600점, 국가시험 300점, 900점으로 산출하거든요. 절대평가입니다. 네. 작년 걸 저희가 데이터를 봤는데 전체 점수 분포가 정규 분포인 거예요. 절대평가인데. 네. 깜짝 놀라서 그전 걸 봤어요. 정규 분포인 거예요. 10년치 찾아봤습니다. 정규 분포입니다. 중간 정도의 아이들이 몰려있고 정말 분포가 이러면 약간씩 틀어지지만 거의 그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비투어 출제할 때 기준이 중간 정도의 아이들 평균이 중간 점수 정도 나오고 네. 그 외에는 다른 기준은 안 주는 거죠.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출제하게 이렇게 주면 이런 분포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기형적인 쥐어짜내기 식의 문제 사실은 국제적인 뉴스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식의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 나간다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능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새롭게 등장한 이분들은 의외 분들이 등장을 했어요. 수능 일타 강사들입니다. 이분들은 킬러 문항이 존재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일타 강사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 일타 강사들이 수능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수능 일타 강사들의 이런 회의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단순히 수능에 있어서 킬러문항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라든지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네. 수능의 형태가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수능 회의론이지 뭐 수능이 지금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뭐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킬러 문제 때문에 회의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생각에 저는 이제 현장 고등학교나 입시 현장에서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우리는 선별된 점수를 가지고 선발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선발하는 점수가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선발할 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정부의 교육부의 지침이나 시책은 수능 테스트를 자격 시험처럼 유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불가피하게 평가 시스템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힘이 또 하나 존재하고요. 네. 이 두 개는 공존할 수 없는데 한꺼번에 섞어 놓으니까 수능이 지금 같은 꼴이 됐다. 네. 이런 진단을 두 분이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지 이런 일이 없어질까? 일단을 김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리 안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나 개편이 있어가지고 지금 방식으로는 수능이 이 체제로 유지가 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큰 틀이 어떻게 바뀐 건지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죠.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나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네. 그 내신의 평가 방법이라든지 각 교과목의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있고 그리고 학생의 희망과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수능의 경우에는 정해진 과목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네.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 수능에서는 학생이 정해진 걸 들어야 된다라는 괴리감이 생긴다라는 네.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수능도 바뀌고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의 전체적인 가장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이른바 고교 학점제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네. 그렇게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 재편을 열심히 해놓고 막상 수능 시험 치는데 들어가지 않는 과목을 학생들이 공부하겠냐 이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서 듣는 과목이긴 하지만 만약에 당장 대학 가는데 도움이 안 수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네. 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듣고 수능을 준비하는 과목을 또 내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대학 가야지 이 고등학교 때 들었던 교과 학점제에서 들었던 과목이 힘을 발휘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서 유리하려면 교과 학점제에서 말하는 다양한 과목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시험 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듣고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현재 이제 그 입시 체제에서 보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등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학생부라든지 전형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공정성이라든지 부분이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네. 결국 자꾸 축이 수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학교 교육 과정은 수능의 형태보다는 학생부의 어떤 내용들이나 네. 보기의 충실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수능의 비중이 커지니까 이게 두 개가 좀 언밸런스가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약간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의 큰 방향은 또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쪽으로 고교 학점제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적성을 개발하라고 말을 하면서 이쪽으로 개발하면서 입시 체제는 정시를 강화해서 수능 교과목 아니면 공부 안 하는 쪽으로 또 유도하는 또 힘이 벌어져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뀌긴 할 텐데 과연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십니까? 저는 고교학점제를 너무 막연하게 과도하게 상상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있다고 네. 봐요. 전형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중에 가장 전형적인 데 중에 하나가 핀란드예요. 핀란드에서는 근데 고교학점제를 하지만 우리나라 수능 같은 시험을 봅니다. 국가 대입 자격 시험을 봅니다. 그 성적만 가지고 선발합니다. 네. 전체 정원의 50%를 네. 경쟁해서 선발해요. 자, 학점제를 하는데 수능을 보고요, 핀란드는요. 그 성적으로 선발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겁니다. 네. 고교학점제 하면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하지만 고등학교에 수백 개 과목이 개설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공통 필수 과목이 정해져야 됩니다. 핀란드는 그 필수 과목의 비중이 64%예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65%를 필수 과목으로 정한다. 수능은 이거로 보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아이들이 선택한 심화 과목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한다 그래서 수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내신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신평가를 반영하면 되는 거죠. 다만 반영할 수 없는 식의 내신평가를 한다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점수를 줘요.
그럼 그런 점수는 비교 척도가 안 되겠죠. 네. 그런 거라면 반영할 수가 없는 거지만 비교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고교학점제 때 이루어지는 학점에 대해서 대학에서 받아들여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요약하면 학점제를 한다 그래서 수능이 불가하다. 저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장님 시간이 없지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마디만 네. 드리면 저도 수능이 변질되고 망가져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쉬운 수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목표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부담은 줄지 않았고 사교육비도 안 줄었습니다. 두 번째, 수능이 변질되고 망가져 왔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수능은 학생들이 보통 14과목의 시험을 봤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에서 문과 애들은 사탐의 기본 처음에는 5과목. 이 친구들이 과학도 했었어요. 네. 과학 4과목. 플러스 사회탐구 추가 1과목. 13과목, 14과목의 시험을 봤었습니다. 쉬운 수능의 논리로 만든 게 과목을 계속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문과 애들은 과탐하지 마. 사회만 해. 네. 4과목만 최대해. 이명박 대통령 때 3과목만 해. 박근혜 대통령 때 2과목만 해. 그래서 지금은 수능이 어떻게 됐냐면 영어가 절대평가로 빠지니까 실제 대학에서 보는 건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꼴랑 4과목을 봅니다. 네. 여기서 대학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 이거 4과목 시험 본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평가하라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수능은 점점 괴리됩니다. 네. 학교에 많은 과목 수업 듣는 게 수능에서는 안 보는 것이 돼버리니까 학교 수업하고 수능의 괴리는 점점 멀어지는 이런 부작용도 수능의 변질 요소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수능을 쉽게 내서는 안 된다. 교육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의견으로 드린 거고. 네. 두 번째는 수능이 망가진 걸 돌이키기 위해서도 문이과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도 지금 과목같이 수능을 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문과든 이과든 사탐 2과목, 과탐 2과목 기본으로 다 해. 네. 그런데 문과 갈 거면 추가적으로 사회탐구 1~2과목 더 해. 이과만 이래야지 융합적인 교육이 사실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예, 뭐 저도 그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탐, 과탐을 다 수능을 쳤던 세대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과목들이 줄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아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필수 과목 8과목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있는 거죠. 필수 과목은 수는 적으나 이걸 가지고 수능을 쳐야 되고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듣다 보면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는 부분이 그런 과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보실 때 수능 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죠.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우리 입시 제도 하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포지션은 각자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영향에 따라서 수능에 대한 영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학생부의 교과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종합적인 부분에 영향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좀 믹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수능이다 아니다의 이분법적인 분리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해도 강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 수능이 더 어떻게 보면 정시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더 힘이 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능이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정시가 40% 정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학생들에게 계속 이제 어떻게 제기하는데. 준비를 해, 어떤 방향으로 해라고 해야 할지가 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더라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싫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제안을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에 관한 제안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대학 입시 제도로 가면 저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대학 입시랑 관련해서 첫 번째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네. 공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단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지금은 지역 균형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지역의 붕괴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자원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대학 입시가 지역의 균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원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등기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넓힐 필요가 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원칙들이 네. 필요한데 이런 원칙 기초에서 대입제도를 갖다가 손본다고 한다면 정시 몇 프로, 수시 몇 프로 이전에 수시의 불공정한 요소들과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요소를 덜어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학종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술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자체는 좋은 평가 도구지만 고등학교에 논술 과목이 없어요. 그럼 논술을 뽑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공부하나요? 혼자 하거나 학원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논술도 폐지한다고 해요. 특기자도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에 학교 내신으로 뽑는 걸 수신해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내신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요. 지역 균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느 지역에나 전교 1등은 있는 거거든요. 일반고를 배려하는 데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비강남 지방 일반고를 배려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울대가 내신으로 30% 뽑게 되면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시는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정시는 수능으로 가든 내신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 가되 대학에 맡기면 된다. 우리는 수능을 뽑을 때 우리는 내신을 뽑을게. 이거를 굳이 거기까지는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이 제도가 정치 제도도 그렇고 교육 제도도 그렇고 계속 돌고 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대표님 말씀 속에서 저는 왠지 자꾸 이전 학력고사의 향기를 좀 느낍니다. 학력고사 때 일정 부분은 내신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네. 아주 교육과정 내에서 그냥 봤던 시험을 과목은 여러 개지만 선택해서 보게 해서 함원으로 끝냈던 그 방식이 폭력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바꿨는데 이 바꾼 내용이 또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서 옛날 방식이 오히려 실제로 학력고사 친 세대의 부모들은 옛날이 제일 좋다, 제일 간단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한 가지 분들도 많은 고민은 것 같은데. 뭐냐면 네. 아까 대표님 말씀 보시면 내신이 이제 가장 정확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신이라는 것은 학교 단위 안에서의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별 편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왔던 것이지 단순하게 내신만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내신만 겁니다. 가지고 뭐 50% 이상을 뽑아라 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내신으로 30% 정도를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고요. 네. 예, 예. 자, 오늘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 시간을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못 하신 게 있으시면 짧게 30초 시간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의견을 먼저-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예, 김 예. 선생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입제도 너무 자주 바뀌어온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대입을 알려고 하면 변하고 알려고 하면 변했던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힘들게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대입제도라든지 수능이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못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 제기를 듣고 있는 수능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입 개선책에 대해서 두 분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대표 김정환 대구 해화여자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